선진국의 억만장자들이 지금 한 나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비자 상담 창구에 3시간 대기줄이 생기는 건 이젠 인천공항에선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200명이 넘는 외국인 상류층 가족들의 장기 체류 신청이 쇄도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의사, 변호사, 교수들이었고 연봉 수십만 달러를 포기하고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K-팝도 드라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는 건 단 하나,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가 직접 확인한 충격적 현장,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 톰슨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20년째 국제 이민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일을 시작한 게 2004년이니까 벌써 두 번째 10년을 넘긴 셈이죠. 그동안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민을 도왔습니다. 중국에서 캐나다로, 인도에서 호주로,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늘 같은 패턴이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가는 흐름이었죠. 2024년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메일함이 터질 것 같았어요. 83개의 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말이죠. 평소엔 10개 정도였는데요. 제목을 훑어보는데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 이민 문의, 한국 비자 상담, 한국 영주권 조건 문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관한 것이었어요. 처음엔 넷플릭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북미에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제 딸도 푹 빠져서 보더라고요. 아마 드라마 보고 한국에 관심 생긴 사람들이 문의하는 거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이메일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달랐습니다. 관광 문의가 아니었어요. 진지한 이민 상담이었습니다. 한 이메일이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시카고에 사는 변호사 부부였습니다. 제목은 긴급 상담 요청이었고요.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지난달 총기 위협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실제 총격은 없었지만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요. 학교 가기 싫다고 울고 밤에 악몽을 꿔요. 저희는 더 이상 미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20년 경력에 처음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변호사면 연봉이 최소 15만 달러는 될 텐데 그걸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고요? 저는 답장을 보내며 화상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상담 예약이 12건 들어왔어요. 평소엔 하루 3건 정도였는데 말이죠. 화요일엔 15건, 수요일엔 18건이었습니다. 제 비서 캐롤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시카, 뭔가 이상해요. 올해 12월 상담 건수가 벌써 작년 전체보다 많아요. 목요일 오후 시카고 변호사 부부와 화상 상담을 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였어요. 남편은 기업 변호사, 아내는 의료소송 변호사였습니다. 둘 다 명문대를 나왔고 시카고 다운타운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 아들 이름은 제이크예요. 올해 10살이에요. 지난달 학교에서 한 학생이 총을 가져왔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학교 전체가 봉쇄됐고 아이들은 교실에 숨어 있어야 했죠. 3시간 동안이요. 제이크는 그날 이후 변했어요. 학교 가는 걸 무서워해요. 남편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저희는 좋은 동네에 살아요. 링컨 파크라고 시카고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중 하나죠. 하지만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지하철도 위험하고 공원도 밤엔 못 가요. 제 동료 변호사 한 명은 차량 절도를 2번이나 당했어요. 한 달 사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요? 캐나다나 호주는 어떠세요? 아내가 대답했어요. 친구가 한국에 1년 살다 왔어요. 그 친구 딸이 밤 10시에 혼자 편의점 다녀온대요. 11살인데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저희는 그런 곳에서 제이크를 키우고 싶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뭔가 큰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 컨설턴트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뉴욕에 있는 친구 마크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요즘 한국 상담 많이 받아? 마크가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어요. 미치겠어.
지난주만 25건이야. 다들 똑같은 이유래. 아이 안전 때문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간 봐온 이민의 법칙이 깨지고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안전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캐롤에게 부탁했어요. 지난 3년간 상담 기록을 모두 뽑아줄래? 국가별로 정리해서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제 직감이 맞는지 데이터로 증명하고 싶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캐롤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제시카, 이거 정말 이상해요. 숫자를 보면서 3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엑셀 시트에 국가별, 월별 상담 건수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2022년 데이터를 먼저 봤습니다. 한국 관련 상담은 1월 1건, 2월 0건, 3월 2건. 이런 식이었어요. 연간 총 24건, 월 평균 2건이었습니다. 전체 상담 중 비율로 따지면 6%에 불과했죠. 당시엔 호주와 뉴질랜드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캐나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이민 국가였으니까요. 2023년 데이터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상담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월 5건, 2월 6건, 3월 8건. 특히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9월 11건, 10월 13건, 11월 15건. 연간 총 98건, 월 평균 8건 정도였어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수치였죠. 하지만 2024년 12월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80건이었어요. 한 달에요. 작년 같은 달이 15건이었으니 5배 이상 뛴 겁니다. 전년 동월 대비 340% 증가였죠. 그것도 12월 3주차까지만 집계한 숫자였어요. 5월 말까지 가면 100건을 넘을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상담자 프로필이었습니다. 캐롤이 따로 정리해둔 직업군 분석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 이민 상담자의 73%가 전문직이었습니다. 의사 28%, 변호사 19%, 엔지니어 15%, 교수와 연구원 11%. 평균 연봉은 15만 달러를 넘었어요. 20년 경력에 이런 패턴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사는 사람들이 다른 선진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요. 연령대도 특이했습니다. 35세에서 45세 사이가 82%였어요. 한창 커리어를 쌓을 나이인데 그걸 포기하고 떠나려는 겁니다. 그리고 92%가 자녀를 둔 가정이었죠. 평균 자녀 수는 1.8명이었습니다. 저는 캐롤에게 물었어요. 상담 사유는 어떻게 정리돼 있어? 캐롤이 다른 시트를 펼쳤습니다. 1순위 사유가 압도적이었어요. 자녀 안전 68%, 2순위가 치안 불안 19%, 3순위가 교육 환경 9%였습니다. 세 가지 모두 결국 안전과 관련된 이유였죠. 오후에 뉴욕 마크에게 전화했습니다. 너도 데이터 한번 뽑아볼래? 궁금한 게 있어. 마크는 1시간 후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시카, 나도 똑같아. 한국 상담이 올해 들어 450% 늘었어. 거의 다 고소득 전문직이고 아이 안전 때문이래. 런던에 있는 동료 사라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사라는 영국 최대 이민 컨설팅 회사에서 일해요. 그녀의 대답도 비슷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9월부터 갑자기 늘더니 12월 들어서는 폭발적이야. 브렉시트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시드니에 있는 친구 데이비드에게도 물었습니다. 호주는 어때? 데이비드가 웃으며 답했어요. 제시카, 호주 사람들도 한국 가려고 해. 시드니도 이제 안전하지 않대. 특히 서부 지역은 밤에 못 다닌다고. 그날 저녁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에요.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동시에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치안 악화, 총기 범죄, 마약 확산. 그리고 그 선진국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요. 월요일 아침 직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를 포함해 총 5명이에요. 모두에게 데이터를 공유했죠. 여러분, 우리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 이민 상담이 주력이 될 거예요.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하는 거예요. 직원 중 한 명인 톰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 이게 계속될까요? 그냥 일시적 유행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숫자를 보세요.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폭발하고 있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오후 또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긴급 상담 요청이었고 발신자는 영국 런던의 싱글맘이었어요. 메일을 열어보는데 첫 문장이 가슴을 쳤습니다. 제 딸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경찰은 CCTV가 없어서 잡을 수 없대요. 더 이상 런던에서 딸을 키울 수 없어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상담 가능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이건 단순한 이민이 아니다. 생존이다. 화요일 오전 런던의 싱글맘과 화상 상담을 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여성은 35세쯤 되어 보였어요. 간호사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이름은 에밀리였습니다. 그녀 옆에는 10살짜리 딸 소피아가 앉아 있었어요. 에밀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런던 킹스크로스 병원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이혼한 지 3년 됐고 소피아를 혼자 키우고 있죠. 그동안은 괜찮았어요. 힘들었지만 할만했어요. 그런데 지난달 일이 생겼습니다. 소피아가 학교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지하철을 탔대요. 저녁 6시쯤이었어요. 아직 환하고 사람도 많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한 남자가 소피아 옆에 섰어요. 처음엔 그냥 승객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그 남자가 소피아 몸을 만졌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피아는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얼어붙었대요. 다음 역에서 내려서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죠. 저는 즉시 병원을 나와 소피아를 데리러 갔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가 그 칸에는 없었다고 했어요. 범인을 찾을 수 없대요. 소피아는 그 이후 지하철을 못 타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요. 저는 더 이상 런던에서 딸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통해 절박하게 쳐다봤어요. 제시카, 한국은 정말 안전한가요? 제 친구가 한국에서 2년 살았는데 딸이 밤에 혼자 편의점 다녔대요. 그게 사실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아직 한국에 가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상담한 수십 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한국은 밤 10시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요. 오후에는 토론토에 사는 의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어요. 마크와 수잔이었습니다. 둘 다 40대 중반이었고 14살 아들 에단을 키우고 있었죠. 마크는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였고 수잔은 소아과 개원이었습니다. 수잔이 입을 열었습니다. 에단이 다니는 학교에서 지난달 마약이 발견됐어요. 9학년 학생이 펜타닐을 팔고 있었대요. 14살이에요. 에단 또래죠.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게 다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마크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저희는 토론토 요크빌에 살아요. 집값이 평방미터당 1만 5천 달러 하는 동네죠. 가장 좋은 학군이라고 해서 이사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소용없어요. 마약이 학교 안까지 들어왔으니까요. 수잔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에단의 반 학부모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를 사립학교로 전학 보낸다고 했어요. 다른 학부모는 밴쿠버로 이사 간다고 했죠.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어요. 마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대학 동기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해요.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중학교에 마약이 없다고요. 상상도 못할 일이래요. 수잔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돈 걱정은 안 해요. 연봉을 합치면 50만 달러가 넘으니까요. 하지만 돈으로 안전을 살 수 없어요. 토론토에서는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수요일에는 보스턴 대학 교수와 상담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했어요. 제임스 교수였습니다. 50대 초반이었고 MIT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었죠. 부인 리사는 보스턴 종합병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제임스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 9월 MIT 캠퍼스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학생 한 명이 다쳤죠. 범인은 잡혔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날 이후 매일 불안해요.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출구를 먼저 확인해요. 학생들 가방을 보면 긴장돼요. 리사가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딸 올리비아는 올해 8살이에요. 학교에서 총기 대피 훈련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요. 8살 아이가 교실 구석에 숨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제임스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MIT 교수예요. 이 직함을 얻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논문을 60편 넘게 썼죠. 하지만 이제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딸이 학교 가는 게 무서운데요. 리사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제임스한테 교수 제안이 왔어요. 서울대학교요. 연봉은 지금의 절반도 안 되지만 우리는 가기로 했어요. 올리비아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면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미래를 찾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싱글맘은 딸의 안전을, 토론토의 의사 부부는 아들의 미래를, 보스턴의 교수 부부는 가족의 평화를 찾고 있었죠. 제 노트에 적혀있는 문장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학교 마약, 캠퍼스 총격. 이게 2024년 선진국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죠. 금요일 아침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요. 20년간 저는 자료와 통계로만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한국이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전한 곳인지요. 인천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1월 첫째 주 출발이었어요. 캐롤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간 사무실 비울게. 한국 다녀올 거야. 캐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드디어 직접 확인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라이언트들한테 확신을 주려면 제가 먼저 확인해야죠. 1월 6일 월요일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 비행 끝에 내린 공항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토론토 피어슨 공항처럼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고 안내방송만 부드럽게 흘러나왔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나오는데 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 2층에 장기 체류 비자 상담 창구가 있었어요. 안내판을 보고 찾아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최소 50명은 되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 대부분이 서양인 가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들,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들,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들. 관광객 느낌이 아니었어요. 진지하게 상담을 기다리는 표정들이었죠. 저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물었습니다. 저기 줄이 왜 저렇게 길어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어요. 요즘 매일 저래요. 12월부터 갑자기 많아졌어요. 하루 평균 200명 이상 오세요. 대부분 장기 비자 문의시라고요. 200명요? 하루에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말엔 300명 넘을 때도 있어요. 작년 이맘때는 하루 5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4배예요. 저희도 인력을 늘렸어요. 저는 상담 창구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대기 중인 가족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대 부부와 두 아이였어요. 금발의 파란 눈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남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독일이요. 베를린에서 왔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저도 이민 컨설턴트라고 소개했죠. 그가 반가워하며 악수를 청했어요. 이름은 슈테판이었고 아내는 안나였습니다. 무슨 비자를 알아보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슈테판이 답했어요. D-8이요. 기업 투자 비자요. 저는 IT 회사를 운영하는데 한국에 지사를 내려고 해요. 아내도 원격으로 일할 수 있고요. 왜 한국이세요? 슈테판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베를린이 달라졌어요. 5년 전만 해도 안전했는데 지금은 밤 9시 이후엔 나가기 무섭거든요. 특히 아이들 데리고는요. 안나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저희 딸이 작년에 학교 가다가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민자 청소년들한테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이후로 딸이 학교 가는 걸 무서워해요. 슈테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일이 옛날 독일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경험한 안전한 독일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안전하다고 들었거든요. 옆에 있던 다른 가족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30대 부부였어요. 아이가 셋이었죠. 우리는 파리에서 왔어요. 남자가 프랑스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름은 피에르였고 아내는 마리였어요. 파리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파리도 안전하지 않나요? 피에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파리는 이제 관광객들만 안전해요.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지하철은 소매치기 천국이고 교회는 밤에 못 가요. 마리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15구에 살았어요. 괜찮은 동네죠. 그런데 작년에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낮 2시예요. 그 이후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떠나야겠다고요. 대기줄에 서서 1시간쯤 지났을 때 호주에서 온 가족을 만났습니다. 40대 후반 부부였어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더군요. 시드니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남자 이름은 데이비드였어요. 시드니도 문제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부 지역은 이제 밤에 못 다녀요. 갱단 문제가 심각해요. 저희는 북부에 살지만 그것도 이제 불안해요. 그의 아내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6개월 준비했어요. 한국어 기초과정 들었고 아들도 한글 배웠어요. 남편은 직업도 알아봤죠. 이건 충동적 결정이 아니에요. 캐나다에서 온 가족도 있었습니다. 밴쿠버에서 왔다고 했어요. 남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 아내는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밴쿠버요? 거기는 안전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5년 전까지는 그랬죠. 지금은 달라요. 다운타운은 노숙자로 가득하고 마약 중독자들이 길거리에 있어요. 아이 데리고 못 다녀요. 3시간을 대기하며 12개국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뉴질랜드 모두 선진국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같은 이유로 왔습니다. 안전 때문이었죠.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물었어요. 요즘 외국인 많이 오나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답했습니다. 많이 오죠. 근데 요즘은 장기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엔 관광객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살러 오신대요. 호텔로 가는 40분 동안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본 광경은 통계가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토론토 사무실에서 본 숫자들이 여기서는 사람으로 보였죠. 그리고 그 규모가 제 상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화요일 아침 강남에 있는 한 국제학교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가족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곳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리니 깔끔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입구에 영어 간판이 있었고 외국인 학부모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안내 데스크에서 입학 상담을 신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요. 현재 상담 예약이 2개월 대기예요. 3월 첫째 주가 가장 빠른 날짜인데 괜찮으세요? 2개월이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주일이면 상담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늘었어요. 저는 이민 컨설턴트라고 소개했습니다. 혹시 입학 담당자와 짧게 면담할 수 있을까요? 업무 차원에서요. 직원이 잠시 전화 통화를 하더니 안내했습니다. 입학처장님이 20분 정도 시간 내주신대요. 입학처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여성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름은 김미정이었고 이 학교에서 15년째 일한다고 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앉았어요. 요즘 입학 문의가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미정 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폭발적이에요. 2023년까지만 해도 중국 학생 40%, 일본 학생 30%, 그 외가 30%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김 처장이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현황이었어요. 중국 학생 25%, 일본 학생 20%, 북미 학생 28%, 유럽 학생 12%, 기타 15%였습니다.
북미와 유럽 학생이 40%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처장이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요. 작년 이맘때는 15%였는데 1년 만에 2.5배가 됐어요. 대기자 명단은 더 놀라.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김 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12명이에요. 그중 68%가 북미와 유럽 가정이고요. 작년 같은 시기엔 70명이었어요. 3배 늘었죠. 왜 갑자기 늘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처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처음엔 저희도 몰랐어요. 그냥 한류 열풍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학부모들 면담하면서 알았어요. 안전 때문이더라고요. 한 학부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처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구글 엔지니어고 어머니는 스탠퍼드 연구원이에요. 연봉을 합치면 80만 달러가 넘죠. 샌프란시스코에 집도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이 왜 한국으로 왔을까요? 아들이 다니던 사립학교에서 마약 사건이 있었대요. 학비가 연간 5만 달러 하는 학교예요. 그런데도 마약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부모는 충격받았고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대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이 기억나요. 김 처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기 학비가 샌프란시스코 절반인데 10배 안전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오후에는 용산구 이태원 근처로 갔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들었거든요. 한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는데 창문에 영어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장기 임대 전문, 외국인 환영이라고 적혀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 인사했습니다. 중개인은 40대 남성이었어요. 이민 컨설턴트라고 소개하자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름은 박성호였어요. 요즘 외국인 임대 문의 많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대표가 웃으며 답했어요. 많죠. 작년 하반기부터 폭증했어요. 하루에 5건씩은 전화 와요. 작년 이맘때는 주에 5건이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나요? 박 대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임대 문의 목록이 보였어요. 대부분 가족 단위예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부부의 아이 하나나 둘. 직업은 주로 전문직이고요. 특이한 점은 계약 기간이에요. 박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예전 외국인들은 보통 1년에서 2년 계약했어요. 회사 파견 같은 경우죠. 근데 요즘은 3년에서 5년 요청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영구 거주 생각하고 집 매매 알아보더라고요. 한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영국인 가족이었어요. 3년 계약의 옵션으로 2년 연장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런던에서 왔어요. 남편이 금융권이고 아내가 변호사래요. 아이가 둘인데 한국국제학교 보내려고 왔대요. 계약하면서 남편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 집값 계속 오를까요? 사는 게 나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외국인 수요가 늘면 오를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대표가 웃었어요. 집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으면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런던 집은 팔고 왔대요. 한국에 정착할 생각이래요. 저녁 무렵 근처 놀이터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부모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한 외국인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발머리에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옆에는 5살쯤 되는 딸이 놀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영국 억양이었어요. 이름은 사라였고 런던에서 3개월 전에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IT 회사를 다니고 자신은 프리랜서 작가래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라가 놀이터를 둘러보며 답했어요. 처음엔 걱정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니까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특히 아이 키우기예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사라가 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에밀리가 혼자 놀고 있죠? 런던이었으면 절대 못해요. 제 눈을 한시도 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안심이 돼요. 다른 엄마들도 같은 생각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외국인 엄마 커뮤니티가 있어요. 다들 같은 얘기예요.
한국이 아이 키우기 최고래요. 안전하고 교육도 좋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본 대기줄, 국제학교의 폭증한 입학문의, 부동산의 장기 계약, 놀이터의 편안한 엄마들.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어요. 한국은 이제 새로운 이민 목적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호텔방에서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이었어요. 직접 확인해야 할 시간이었죠. 클라이언트들이 한국의 밤거리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자도 아니고 관광 가이드도 아니에요. 이민 컨설턴트로서 직접 경험해야 확신을 줄 수 있죠. 명동으로 먼저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놀라웠어요. 밤 10시인데도 여성 승객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중년 여성들.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죠. 토론토였다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토론토에서 밤 10시 지하철은 위험 시간대예요. 여성들은 가급적 안 타려고 하죠. 타더라도 사람 많은 칸을 선택하고 출구 가까이 서 있어요. 항상 주변을 경계하면서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어요. 명동역에서 내렸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어요.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커플들, 친구들끼리 온 그룹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혼자 다니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여고생으로 보이는 학생 2명이 라면을 사고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죠. 밤 10시 20분이었습니다. 토론토였다면 부모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 학생들은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30분 정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도 들어가 봤어요. 조명이 밝았고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골목에서 20대 초반 여성이 혼자 전화통화를 하며 걷고 있었어요. 토론토였다면 위험한 행동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홍대로 이동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님이 말했어요. 홍대는 새벽까지 사람 많아요. 밤 11시는 아직 이른 시간이죠. 정말 그랬습니다. 홍대 거리는 낮보다 더 붐볐어요. 클럽 앞에 줄을 선 사람들, 거리 공연을 보는 사람들,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에너지가 넘쳤죠. 한 카페 앞에 외국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었어요. 4명이었는데 모두 20대 초반이었죠. 한 남학생이 UCLA에서 교환학생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제이슨이었어요. 친구들은 USC와 버클리에서 왔대요. 여기 밤 분위기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이슨이 웃으며 답했어요. 미쳤어요. 좋은 의미로요. LA였으면 이 시간에 절대 못 나와요. 특히 여자친구들은요. 근데 여기는 새벽 2시까지 놀아도 괜찮대요. 옆에 있던 여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버클리에서 왔는데요. 거기는 밤 9시만 돼도 무서워요. 기숙사에서 도서관 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죠. 근데 여기는 혼자 다녀도 안전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다른 여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한국 오기 전에 걱정 엄청 했어요. 밤에 혼자 다니지 말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놀랐어요. 새벽에 혼자 편의점 가는 게 전혀 문제 없어요. 강남으로 마지막 이동을 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지하철 막차 시간이었죠. 지하철에 탔는데 여전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 승객 비율이 높았어요. 절반 이상이었죠. 한 젊은 여성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회사원 같았죠.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주변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토 지하철 막차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여성들은 항상 주변을 살펴요. 이어폰도 한쪽만 끼거나 아예 안 끼죠. 누가 다가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거리를 걸었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편의점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락날락했습니다.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물을 샀는데 여학생 3명이 야식을 고르고 있었어요. 계산하면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밤에 여학생들 많이 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와요. 시험 기간엔 새벽 2시에도 와요. 공부하다가 배고프면 오는 거죠.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여긴 안전한데요. 불안해하는 학생 한 번도 못 봤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3시간 동안 명동, 홍대, 강남을 걸었어요. 밤 10시부터 자정 넘어서까지요. 위험한 상황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이 편안하게 혼자 다녔고 학생들이 야식을 사러 편의점에 갔어요. 토론토였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고 LA도 런던도 파리도요. 선진국 대도시에서 여성이 밤에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일상이었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옳았다. 한국은 정말 안전하다. 이제 이해했어요. 왜 전 세계 부모들이 비싼 티켓을 구해 한국으로 오는지. 그들이 찾는 건 단순한 안전이 아니었어요. 밤에도 아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토론토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주일 전까지 익숙했던 토론토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피어슨 공항의 소란스러움, 택시기사의 불친절함, 거리의 긴장감.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돌아오니 모든 게 달라 보였죠. 토요일 아침 캐롤에게 전화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긴급 설명회 열어. 한국 이민 관심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캐롤이 놀라며 물었어요. 갑자기요? 홍보할 시간이 없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SNS랑 이메일로만 공지해. 그걸로 충분할 거야. 일요일 오후 캐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시카, 큰일 났어요. 설명회 신청자가 벌써 80명이에요. 회의실이 30명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저는 예상했다는 듯 답했어요. 큰 홀 대여해. 최소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월요일 저녁 7시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대여한 홀에 의자를 120개 준비했는데 모자랐어요. 실제 참석자는 147명이었습니다. 뒤에 서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죠. 캐롤이 당황한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이런 적 처음이에요.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 대부분이었어요. 부부 단위로 온 가정이 많았고 정장 차림의 전문직 같은 사람들도 보였죠. 한 남성은 의사 가운을 입은 채로 왔더군요. 병원에서 바로 온 것 같았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 비자 종류, 생활비, 교육 시스템, 의료보험을 차례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집중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밤거리 영상을 보여줬을 때였죠. 밤 10시 명동 거리, 혼자 걷는 여성들, 편의점에서 야식 사는 여학생들, 지하철 막차의 평화로운 풍경.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닦는 게 보였어요. 영상이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심장외과 의사였어요. 50대 초반이었고 이름은 리처드 박사였습니다. 저는 연봉이 연간 40만 달러입니다.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나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의사 면허는 어렵습니다. 시험이 한국어로 진행되고 합격률도 낮아요. 하지만 국제병원이나 연구직은 가능해요. 연봉은 지금보다 낮을 겁니다. 리처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돈보다 딸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질문은 IT 엔지니어였습니다. 30대 후반 남성이었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한국 IT 회사들이 외국인을 고용하나요? 연봉 수준은 어떤가요? 제가 답했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외국인을 채용해요. 연봉은 미국의 60에서 70% 수준이지만 생활비가 낮아서 실질적으로 비슷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은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여성이었고 두 아이를 키운다고 했죠. 국제학교 학비가 얼마나 하나요? 대기 기간은요? 저는 이번 주 방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연간 2만에서 3만 달러 정도예요. 토론토 사립학교와 비슷하죠. 하지만 대기가 있어요. 인기 학교는 2개월 이상 기다려야 해요. 네 번째 질문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할 수 있나요? 제가 답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주요 대학들이 영어 강의 교수를 채용해요. 특히 이공계는 수요가 많아요. 질문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집값, 렌트비, 교통비, 의료비, 한국어 필요성, 비자 갱신 조건, 영주권 취득 기간. 모든 질문이 구체적이었어요. 의들은 진지하게 이민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개별 상담을 신청한 사람이 78명이었습니다. 일주일치 상담 일정이 그 자리에서 마감됐어요. 캐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시카, 이거 장난 아니에요. 다음 주 설명회도 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늦게까지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어요. 시카고 소방관이었습니다. 저는 영웅 대접받는 직업이에요. 하지만 제 아들이 학교에서 총기 대피 훈련을 해요. 한 달에 2번씩요. 이게 정상인가요? 다른 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제 딸이 작년에 학교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휴대폰을 빼앗겼죠. 경찰은 잡을 수 없대요. 딸은 그 이후 학교 가기 무서워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한 부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열심히 일했어요. 집도 사고 차도 샀죠. 하지만 무슨 소용이에요? 밤에 아이를 밖에 못 보내는데요. 우리가 번 돈으로 안전을 살 수 없어요. 적어도 토론토에서는요. 2주 후 첫 가족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의사 가족이었어요. 남편은 응급의학과 의사였고 아내는 소아과 의사였죠. 2아이가 있었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갔어요. 출국장 앞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시카, 고마워요. 우리 인생을 바꿔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당신들이 용기를 낸 거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20년 모은 돈보다 아이들 안전이 중요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아이들은 다시 못 키워요. 3월 첫째 주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2달간 접수된 한국 이민 상담이 287건이었어요. 작년 같은 기간이 64건이었으니 348% 증가였죠. 계약 성사율은 68%였습니다. 평균 40%보다 훨씬 높았어요. 직원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 간판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한국 이민 전문 컨설팅으로요. 직원들이 웃었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3월 예약 현황을 보세요. 103건이에요. 그중 89건이 한국 상담이에요. 86%죠. 캐롤이 자료를 추가로 보여줬습니다. 문의 국가도 다양해졌어요. 미국, 캐나다는 기본이고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와요. 한 가족은 스웨덴에서 전화 상담을 신청했대요. 사무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이 지도를 보며 일했어요. 화살표는 항상 한 방향이었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그게 이민의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지고 있었어요. 화살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불안한 나라에서 안전한 나라로. 돈이 아니라 평화를 찾아서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이 보였어요. 고층 빌딩, 넓은 도로, 깨끗한 거리. 겉으로는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죠. 밤이 되면 사람들은 문을 잠그고 아이들은 밖에 못 나가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가족의 한국 이민 문의였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한국 이민 상담이시죠?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